어느 작은 마을에 민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도시에서의 치열한 생활에 지쳐 잠시 휴식을 위해 외가가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살아온 곳으로 민호는 여름방학마다 이곳을 찾곤 했습니다. 마을은 산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일품이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던 민호는 갑자기 방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기엔 뭔가 다른, 마치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별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마을 친구인 수연과 함께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폐가는 여러 이야기가 떠도는 곳이었는데 밤이면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저 흥미 반, 무서움 반으로 수연과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꽤나 멀었습니다. 빽빽한 숲을 지나 산길을 한참 걷자 드디어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기와지붕과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벽이 일신연스러웠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찾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둘은 손전등을 켜고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들이 이어졌고 구석엔 오래된 가구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연이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벽에 감춰진 듯한 비밀문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 한쪽은 계단으로 이어졌고 그 끝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소름 끼치도록 어둡고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발을 딛는 순간 민호는 등 뒤로 한기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연이 서둘러 민호를 끌어당겼습니다. 지하실 한켠에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황량한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먼지로 가득해 앞을 보기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은 새하얀 피부와 검고 긴 머리, 그리고 슬픔에 젖은 듯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거울 속 얼굴은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역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둘은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마치 누군가 그들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의 발이 무겁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거울 속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초가 더 지났을까 갑자기 거울이 쩍 하고 갈라지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신속히 계단을 올라 폐가를 뛰쳐나왔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둘은 있는 힘껏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내내 폐가에서 들었던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호와 수연은 그날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폐가의 거울 속 얼굴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스런 집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고 두 사람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민호는 꿈속에서 그 거울 속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얼굴은 입을 열어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해줘. 민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그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 사람들은 폐가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민호의 이상한 경험은 또 다른 미스터리에 쌓여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새로운 출발은 설레었지만 수도의 높은 물가 때문에 나는 낡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다. 그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의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저분한 외관과 깜빡이는 간판 불빛은 어쩐지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고시원은 4층짜리 건물이었고 나는 2층의 가장 끝 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정말 작았고 창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외부의 빛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처음 며칠간은 불편했지만 직장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복도를 걷다 보니 끝 방에 가까워질수록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방음이 잘 안 돼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분명 내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었을 때 소리는 멈췄고 아무도 없었다. 그날은 피곤하기도 하고 괜한 신경이 곤두섰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했다. 방송 중인 라디오를 끄던 중 문득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시선이 느껴졌고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주변을 확인해도 아무것도 없었다. 빈 방 벽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새벽 시간에 혼자 긴 복도를 걸을 때면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고시원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그는 단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일이 종종 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도저히 참고 지낼 수가 없게 된 어느 날 밤, 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기로 했다. 작은 CCTV를 침대 맞은편에 놓아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날 밤, 여느 때와 같은 중얼거림과 발소리가 느껴졌다. 이번에는 그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며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새벽 2시경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희미한 형체가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다. 형체는 서성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침대 주위에 머무르며 한참을 나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리곤 조용히 문을 열고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급히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와 친구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이후 고시원의 그 방은 빈 채로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실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났던 젊은이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는 도시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이 단지 나 자신만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다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아직 그 고시원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방은 여전히 아무도 들지 않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실제 경험담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전설이나 소문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세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지냈지만 세진은 외지에서 이사를 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밤이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세진은 마을 주변의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고 숲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길을 따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새들의 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왔고 세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숲속에서 웬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띤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세진은 정신을 차리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같은 숲속을 걷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리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림자는 말없이 그의 앞에서 그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세진은 소름이 돋아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꿈이 보내는 경고일까 두려웠지만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자신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그림자가 단순히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가 그의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불을 켜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보였고 공포에 질린 세진은 용기를 내서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 침대에서는 무언가가 움찔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에 이불을 살며시 들춰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대 위에 무엇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는 그 형체가 바로 그 숲속에서 나타난 그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서서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는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림자는 서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세진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수상하게 여겼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어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그의 방 안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뿐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후 그 마을의 새로운 주민들은 밤이 깊어지면 집안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숲속 어딘가에서 세진을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림자가 세진의 영혼이라 믿으며 그 지역은 점점 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어갔습니다.